세상에, 여긴 어쩐 일인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홀딘 부인이라는 충동적인 여성이었네. 자네 이름으로 나에게 전보를 보냈더군. 게다가 그녀는 루시 홀딘 양에게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네. 어쨌든 가상의 범죄로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으니까. 최초의 법의학자 손다이크. 셜록 홈즈에게 의사 존 왓슨이 있다면 법의학자 손다이크에게는 의사 저비스가 있죠. 저비스는 의사로 활동하다가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법의학의 길을 선택한 후 손다이크의 활약을 왓슨처럼 옆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비스가 의사 생활이 그립다며 지인이 운영하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 대타 진료를 하던 중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6살짜리 귀염둥이 꼬마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금지옥엽 외아들을 잃어버린 홀딘 부인은 거의 반쯤 넋이 나가서 아이를 돌보던 조카딸 루시에게 막장 드라마 뺨치는 의심의 칼날을 휙휙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손다이크 박사가 짠 하고 나타나 먼지 뭉치 하나를 찾아내 구글 검색보다 정확한 프로파일링을 읊조리는데, 아니, 먼지 하나로 그게 다 나온다고? 신기반기. 과연 이 난리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자, 소설을 감상하기 전에 손다이크라는 캐릭터가 실제 법의학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소설 해상도 높이기 위해서 살짝 들여다보고 갈까요? 법의학에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유명한 원칙이 있죠. 이를 로카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손다이크는 이 이론이 정립되기 전부터 소설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어요. 소설 속에서 범인이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꽂는 짧은 순간에도 범인의 주머니 속에 있던 먼지와 머리카락이 열쇠 구멍 속으로 옮겨가고, 손다이크는 이 흔적을 찾아내 범인의 신체적 특징을 역추적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수사는요, 목격자의 증언이나 피 묻은 칼 같은 커다란 증거에 의존했지만 손다이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증거에 집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CSI라고 부르는 과학수사의 기초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렌즈 너머의 진실을 믿었던 법의학자들의 집요함이 이 소설에 담겨있는 과학수사의 원조, 손다이크의 이야기, 낯선 사람의 열쇠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인간의 모순된 본성은 속담꾼들이나 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철학자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강요하면 질색하다가도 정작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 간절히 원하는 비뚤어진 심사다. 그들에 따르면 손 안에 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 무엇보다 간절하고 기묘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마치 정성껏 차려준 접시를 외면하던 고양이가 어느샌가 우유단지에 머리를 쳐박고 있거나 부엌 싱크대에서 몰래 물을 핥으며 이상하리만큼 만족감을 느끼는 꼴이다. 내가 진료 현장을 떠나 법의학을 선택하고 유명한 법의학 전문가인 손다이크의 조수로 그의 사무실에 합류하자마자 느낀 감정도 분명 이런 인간의 모순 때문이었을 것이다. 남의 병원을 대신 맡아 운영하던 대진 의사 시절에는 그 생활이 참을 수 없이 지겨웠건만 막상 그만두고 나니 새삼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끔은 다시 환자의 침대 곁에 앉아 당혹스러운 증상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고통을 없애고 죽음을 물리치는 그 권능을 다시 휘두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긴 방학 중 어느 날 아침 나는 버링에 있는 더 라치스 저택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노르웨이로 낚시 여행을 떠난 옛 친구 헨쇼 박사를 대신해 그의 진료를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헨쇼 부인이 집을 지키고 있었고 널찍한 고풍스러운 저택에는 3명의 손님이 더 머물고 있었으니까. 한 명은 헨쇼 박사의 누이이자 맨체스터의 부유한 면직물 중개상의 미망인인 홀딘 부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녀의 조카이자 매력적인 23살 아가씨 루시 홀딘 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홀딘 부인의 외동아들이자 6살 배기 장난꾸러기 프레드였다. 꼭 예전 같네요. 아주 즐거웠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저비스 박사님이 우리 아침 식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헨쇼 부인이 친절한 미소와 함께 내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타주의자의 가장 큰 기쁨은 타인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니까요. 홀딩 부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고맙긴 한데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여전히 상냥하고 또 좀 느끼할 정도로 능글맞다고 해야 할까? 미끄러울 정도로 매끄럽다고 해야 할까요? 제발 그 표현은 취소해 주세요. 내가 기겁하는 척하며 외쳤다. 알았어요. 취소하죠. 그런데 손다이크 박사님은 박사님의 이런 일탈을 뭐라고 하시던가요? 법의학자에서 평범한 동네 의사로 돌아간 이 퇴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손다이크는 어떤 재앙이 닥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의학자의 몰락을 철학자와 같은 평온함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그 퇴보를 오히려 부추기더군요. 일반 진료를 하면서 법의학적 수사 기법을 적용해보는 게 제게 도움이 될 거라며 말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겠는데요? 루시가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요. 지독한 냉혈한이군요. 그녀의 고모가 맞장구 쳤다. 손다이크 박사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 사람에게 인간미라는 게 있긴 한가요? 아주 인간적이죠. 내가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기준은 직립보행을 습관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다른 손가락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홀딩 부인이 내 말을 가로막았다. 인간적인 구석이 있느냐는 뜻이에요. 그런 점이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대꾸했다. 생각해보세요, 홀딩 부인. 내 박직한 동료가 가발과 법복을 갖춰 입고 법원을 향해 가는데 직립보행이 아닌 내 발로 엉금엉금 기어간다면요? 아마 난리가 날 거려? 메이블, 이 사람 말에 대꾸도 하지 마세요. 헨쇼 부인이 말했다. 구제불능이라니까. 루시, 오늘 아침엔 뭐 할 거니? 루시는 4발 짐승처럼 걷는 손다이크 박사의 모습을 상상하느라 급히 찻잔을 내려놓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브레드햄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자작나무 무리를 스케치할까 봐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짐을 들어다 줄 수 있겠군요. 브레드햄에 진료할 환자가 있거든요. 아주 시간을 알차게 쓰시는군요. 홀딩 부인이 안주인에게 짓궂게 한마디 던졌다. 윈터 씨가 도착하면 자기가 뒷전으로 밀려날 걸 아는 모양이죠? 이번 주 중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더글라스 윈터는 루시 홀딘의 약혼자였다. 두 사람의 약혼 기간은 꽤 길어지고 있었고 둘 중 한 명에게 예상치 못한 유산이라도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도 더 길어질 판이었다. 더글러스는 공병대 소위로 박봉의 의지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고 루시 홀든 역시 삼촌이 남겨준 쥐꼬리만한 수당으로 버티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내가 홀딩 부인에게 대꾸하려던 찰나 환자가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침 아침 식사도 끝냈기에 나는 양해를 구하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30분 후 브래디의 마을로 향하는 길에 내 동행이 둘로 늘어났다. 어린 프레디가 끼어든 것이다. 아이는 짐을 들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나와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프레디가 야외용 의자를 들고 내가 이젤과 가방 그리고 커다란 스케치북을 챙기기로 한 것이다. 오늘 아침엔 어디서 작업할 건가요? 한참을 걸어간 뒤 내가 물었다. 길 왼쪽 저편 숲 가장자리요. 수상쩍은 외지인이 사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그녀는 대답하며 나를 짓궂게 쳐다보더니 내가 미끼를 물자 즐거운 듯 낄낄거렸다. 어느 집을 말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어머! 그녀가 외쳤다. 드디어 탐정수사관의 본능이 깨어났나 보군요. 멀리서 풍기는 사건 냄새를 맡으시는 모양이죠? 당장 말해요. 내가 명령하듯 말했다. 안 그러면 이 스케치북을 여기 물웅덩이에 던져버릴 테니까. 어머, 무서워라. 그녀가 말했다. 설명해 줄게요. 사실 시골 사람들 머릿속에서나 미스터리지 별건 없어요. 라벤더 코티지라고 숲 뒤편 들판에 따로 떨어진 집이에요. 보름 전에 화이트 록이라는 외지인이 가구 딸린 그 집을 빌렸대요. 이 지역 식물학을 연구하러 왔다는데 진짜 이상한 건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랑은 편지로만 거래했고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동네 상점도 전혀 이용하지 않아요. 빵까지 멀리서 공수해오는 모양인데 그건 좀 묘하긴 하죠. 자, 이제 내가 참견쟁이 시골뜨기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하시죠? 그러려고 했는데 이미 선수를 쳤군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짐짓 분개한 척하며 내게서 화구를 뺏어들고는 목초지로 건너갔다. 나만 길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말이다. 잠시 후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프레디의 의젓한 도움을 받으며 이젤과 의자를 세우고 있었다. 진료는 길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루시를 남겨두고 떠났던 곳을 다시 지날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예상대로 그녀는 가고 없었고 나는 최대한 시간을 맞추려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식당에 들어서니 홀딩 부인과 안주인이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루시 못 봤어요? 홀딩 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아직 안 돌아왔나요?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요. 방금 지나올 때 보니 숲에는 없던데. 홀딩 부인이 걱정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무심하기도 하지. 프레디가 배고플 텐데. 나는 서둘러 점심을 마쳤다. 한적한 오후를 보내려던 계획은 외딴 마을에서 날아온 2건의 진료 요청으로 물 건너갔다. 시간이 흘러도 루시와 프레디가 돌아오지 않자 홀딩 부인은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며 초조해했다.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거슬러 올라가 그들을 찾아오겠다고 선언하며 문으로 향하던 찰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루시 홀딩이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으며 눈빛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다. 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흙탕물 범벅이 된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세상에, 루시! 홀딩 부인이 숨을 들이키며 외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리고 프레디는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이내 서슬퍼렇게 변했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루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케치하는 동안
아이가 멀리 가버렸나 봐요. 숲을 샅샅이 뒤지고 이름도 계속 불렀어요. 근처 목처지도 다 찾아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녀가 잔뜩 짊어지고 있던 화구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발작적으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세상에, 아이를 남겨두고 혼자 돌아왔단 말이니? 홀딘 부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기운이 다 빠져서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힘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애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헨쇼 부인이 거들었다. 자, 루시, 진정해라. 메이블,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아이는 금방 찾거나 혼자 집을 찾아오겠죠. 루시, 와서 뭐 좀 먹으렴. 루시는 고개를 저었다. 못 먹겠어요, 헨쇼 부인. 정말이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완전히 탈진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억지로 마시게 했다. 홀딘 부인은 방을 뛰쳐나갔다가 곧바로 모자를 쓰고 돌아왔다. 당장 나랑 같이 가서 아이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려주렴. 그녀가 말했다. 그건 무리입니다. 내가 다소 무뚝뚝하게 끼어들었다. 지금은 누워 있어야 해요. 제가 그 장소를 알고 있으니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가죠. 좋아요. 홀딘 부인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죠. 아이를 잃어버린 게 몇 시였지? 그녀가 조카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췄고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표정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입술은 반쯤 벌어진 채 눈은 조카를 공포스럽게 응시하고 있었다. 몇 초간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그녀가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다그쳤다. 루시, 네 옷에 묻은 건 뭐니?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변했다.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멍하니 겁에 질린 소녀를 깜짝 놀라 바라보았고 이내 그녀의 고모가 본 것을 발견했다. 치마 앞부분 중간쯤에 꽤 큰 핏자국이 있었는데 오른쪽 소매에도 그보다 작은 핏자국이 하나 더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옷에 묻은 불길한 붉은 얼룩을 내려다보더니 고모를 올려다보았다. 이건 꼭 피 같아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맞아요. 제 생각엔 피예요. 아이가 코를 부딪혀서, 그래서 피가 났어요. 가자. 홀딘 부인이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어서 가자고.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나는 피로와 불안으로 거의 실신지경인 루시를 들어 소파에 눕히고 그녀의 귀에 짧은 격려의 말을 속삭인 뒤 헨쇼 부인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는 홀든 부인과 계속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레버스에 들려야 할 곳이 두 군데 있거든요. 마차를 길 위쪽에 보내 저 대신 동행할 사람을 보내주시겠어요? 그러죠. 그녀가 대답했다. 자일스 조사관을 보내거나 루시를 혼자 두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제가 직접 갈게요. 나는 자전거를 가지러 마곡간으로 달려갔다. 길 위로 자전거를 타고 나섰을 때 이미 저 멀리 앞서가는 홀딘 부인이 보였다. 그녀는 광결인 속도로 페달을 밟고 있었다. 나는 빠른 속도로 뒤를 쫓았으나 그녀가 숲 입구 근처에서 속도를 줄인 덕분에 겨우 그녀를 추월할 수 있었다. 여기입니다. 내가 루시와 헤어졌던 지점에 다다르며 말했다. 우리는 자전거에서 내려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울타리 옆에 자전거를 눕혀두고 초원을 가로질러 숲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경험이었다.
하얗게 질려 넋이 나간 여인이 얇은 실내화만 신은 채 거친 흙바닥을 딛고 고운 옷과 살결을 핥히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다. 이따금 터져나오는 떨리는 외침에는 공포와 애틋함이 뒤섞여 있어 너무나 애처로웠기에 나조차 목이 메어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프레디, 프레디, 아가, 엄마가 왔다.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절규가 울려 퍼졌으나 날아오르는 새들의 날갯짓과 날카로운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외침보다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었다. 마치 무언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도 겁에 질린 듯 숲을 뿌리 밑을 살피는가 하면 땅이 움푹 패거나 파헤쳐진 곳을 지나갈 때마다 멈춰서서 뚫어지게 응시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며 나아갔고 마침내 숲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에 다다랐다. 나는 부드러운 흙 위에 남은 발자국 몇 개를 조사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으나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자 그 길을 가로지른 새로 만들어진 듯한 발자국이 보였고 나는 그것이 루시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가 가죽 밑창에 고무 패드가 달린 갈색 골프화를 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자국은 확실했다. 루시 양이 여기에서 길을 건넜군요. 내가 발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앞에서 그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홀든 부인이 외쳤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발자국을 응시하더니 곧장 그 흔적을 따라 숲으로 뛰어들었다. 홀든 부인, 조카에게 지나치게 냉정하게 구시는군요. 나는 용기를 내어 항의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화가 난 얼굴로 나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불쌍한 내 아이가 정말 죽는다면 루시가 부자가 되어 당장 내일이라도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를 테니까요. 그건 몰랐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알았더라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녀가 비통하게 대꾸했다. 예쁜 얼굴은 어떤 남자의 판단력이라도 흐려놓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는 듯 갑자기 몸을 돌렸고 나는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우리가 쫓던 흔적은 숲의 가장 깊은 곳을 지그재그로 가로질렀으나 구불구불한 길은 결국 반대편의 탁 트인 공터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 지저분한 누더기 조각과 종이 부스러기,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 뼈와 깃털들이 널려 있었고 발발굽 자국과 수레바퀴 자국, 그리고 커다란 모닥불 재가 남겨져 있었다. 최근까지 집시들이 머물다 떠난 야영지임이 분명했다. 잿더미에 손을 대보니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고 발로 헤쳐보니 바닥 쪽에 아직 붉게 타오르는 불씨가 보였다. 그들이 떠난 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았군요. 내가 말했다. 서둘러 뒤를 쫓도록 하죠. 아이를 잃고 넋이 나갔던 그녀는 내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듯 창백하게 여인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녀가 숨가쁘게 외쳤다. 그 애가 아이를 데려가라고 그들에게 돈을 줬을지도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확인해보죠. 우리는 바퀴 자국을 따라 도로까지 내려갔고 흔적이 런던 쪽을 향해 있음을 알아냈다. 동시에 저 멀리 헨쇼 부인이 마차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부가 나를 발견하자 채찍질하며 다가왔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헨쇼 부인이 남아서 수색을 도와줄 겁니다. 집시들도 찾아내서 확인해 주실 거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마차가 다가오자 자리에 올라타 런던 가도를 향해 힘차게 말을 몰았다.
시골 의사의 왕진 범위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3명의 환자를 추가로 방문해야 했는데 그중 한 명은 가슴에 압박 붕대를 감아야 하는 초기 늑막염 환자였고 다른 한 명은 방치된 어깨 탈구 환자여서 시간이 꽤 지체되었다. 게다가 레버스 공유지에서 찾아낸 집시들을 조사하느라 또 한참을 지체했다. 실제 수색은 시골 순경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벌린 교회 시계가 6시를 알리고 있었다. 나는 정문에서 내려 마부가 마차를 돌려 세우도록 한 뒤 진입로를 걸어 올라갔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역 경찰 조사관이 손다이크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여긴 어쩐 일인가?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그가 대답했다. 홀딘 부인이라는 충동적인 여성이었네. 자네 이름으로 나에게 전보를 보냈더군. 부인이 결례를 범했군. 내가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흥분한 여인에게 윤리를 따지는 건 무의미한 일이지. 게다가 그녀는 훨씬 더 고약한 사고를 쳤더군. 지금은 지역 치안판사인 태역 소장에게 달려가 하소연을 했고 우리 용맹하고 무식한 친구께서 루시 홀딘 양에게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네. 하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소리쳤다. 그 점이 바로 그 친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법률적 한계지. 손다이크가 말했다. 군대식 막무가내가 실력인 줄 아는 곳에서 법을 배운 모양이야. 어쨌든 조사관, 실질적인 핵심은 그 영장이 부적절하다는 걸세. 가상의 범죄로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으니까. 경찰관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는 영장의 부당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야 손다이크의 명성을 방패 삼아 기쁜 마음으로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가 장군에게 전하는 내 동료의 짧은 메모를 들고 떠나자 손다이크는 내게 팔짱을 끼고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상황이 심각하네, 저비스. 그가 말했다. 모두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야 해. 식사를 마친 뒤에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나? 당연히 가야지. 안 그래도 수색하러 가려고 체력을 아껴놨어. 좋아. 손다이크가 말했다. 그럼 들어가서 뭐 좀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저녁 겸 차를 곁들인 정체불명의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침착하지만 굳은 표정의 한쇼 부인이 식탁을 지키고 있었다. 메이블은 여전히 자일스와 함께 아이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부인이 말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으셨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한쇼 부인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가엾게도 반쯤 넋이 나간 상태랍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위층에 올라가서 불쌍한 루시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몇 마디 건네주시겠어요? 나는 곧장 위로 올라가 루시 홀든의 방을 노크했다. 들어오라는 대답에 문을 열자 아침에 나와 함께 나갈 때만 해도 활기차게 웃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눈이 벌겋게 부어오른 창백한 모습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 곁에 앉았다. 그녀가 내미는 손을 잡자 루시가 입을 뗐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같은 애를 보러 와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제인도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저비스 박사님. 하지만 메이블 고모는 제가 프레드를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사실 아이를 잃어버린 건 제 잘못이 맞아요. 전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루시는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타일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마음을 쓰다니 정말 바보 같은 아가씨군요. 루시 양도 알다시피 고모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면 고모님이 루시 양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약속하죠. 루시는 고마운 듯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그녀에게 기운을 내라고 다독인 뒤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병원 일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번개같이 식사를 마치고 손다이크가 자전거를 가지러 간 사이 헨쇼 부인이 말했다. 사이머스 박사가 우리 사정을 듣고는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이 대신 봐주겠다고 연락해 왔거든요.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녀오세요. 손다이크는 좀 어때요? 내가 물었다. 그분 정말 매력적이던데요? 그녀가 감탄한 듯 대답했다. 얼마나 배려깊고 친절하신지,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하셨잖아요.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 마침 모시네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행운을 빌게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진입로로 나가니 손다이크와 마부가 자전거 3대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장비를 다 챙겨왔군. 도로로 접어들며 내가 말했다. 손다이크의 자전거에는 튼튼한 받침대 위에 캠퍼스 덮개로 씌운 커다란 가방이 묶여 있었다. 물론이지. 이런 소색에는 필요한 게 꽤 많으니까. 루시 양은 좀 어떤가? 가엾게도 아주 괴로워하고 있어. 그나저나 아이가 죽으면 그녀에게 돌아갈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들었나? 그래. 손다이크가 답했다. 고인이 된 홀씨는 사업에 명석한 두뇌를 다 써버려서 위원장을 만들 때는 지능이 바닥났던 모양이야. 흔히 있는 일이지만 말이야. 그는 재산 대부분인 8만 파운드를 아들에게 남겼고 부인에게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평생 쓸 수 있게 해줬더군.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 딸인 루시에게는 연간 50만 파운드를, 살아있는 형제이자 한량인 버시에게는 종신연금으로 100파운드를 남겼어.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만약 아들이 죽으면 부인 몫으로 푼돈이나 다름없는 연간 500파운드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그 형제와 조카딸이 절반씩 나눠 갖도록 해놨더군. 정말 황당한 설정 아닌가? 정말 그렇군. 내가 동의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루시 홀든에게는 지독하게 불리한 조항이 되겠는걸? 매우 위험하지. 특히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라면 더더욱 그렇고. 손다이크가 확신에 찬 태도로 페달을 밟는 것을 보고 내가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인가? 숲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이 하나 있네. 그가 대답했다. 그곳을 조사하고 싶군. 그리고 숲 뒤편에 있는 집도 한번 보고 싶고. 그 수상한 외지인이 사는 집 말이군. 내가 거들었다. 정확해. 정체 모를 고독한 이방인은 늘 조사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니까. 우리는 오솔길 입구에 멈춰섰다. 마부 윌럿에게 자전거 3대를 맡기고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다. 나아가면서 손다이크는 우리가 남긴 발자국을 뒤돌아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드러운 차흙 토양은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는군. 어제 내린 비 덕분에 상태가 완벽해. 얼마 가지 않아 2 사람의 눈에 낯익은 발자국이 들어왔다. 손다이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루시 양이군. 혼자서 뛰었어. 곧이어 반대 방향으로 가로지른 발자국과 다시 마주쳤는데 굽이 아주 높은 작은 구두 흔적이 뒤섞여 있었다. 헨쇼 부인이 조카딸을 뒤쫓은 모양이군. 손다이크가 중얼거렸다. 잠시 후 내 발자국까지 뒤섞인 2 사람의 흔적이 다시 나타났다. 아이는 이 길을 아예 지나가지 않은 것 같네. 우리는 발자국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길가로 비켜 걸으며 내가 말했다. 끝까지 다 조사해보면 알겠지. 손다이크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걸음을 옮기다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몸을 숙이며 덧붙였다. 오호, 이건 새로운데.
굵은 지팡이를 짚은 남자야. 체구는 작은 편이고 다리를 좀 전해. 양발의 차이와 지팡이를 짚은 독특한 방식을 보게. 그래, 저비스. 이 발자국에는 흥미로운 구석이 아주 많아. 자네 눈에는 뭐 짚히는 게 없나? 자네가 말한 거 말고는 통 모르겠네. 대체 무슨 뜻이지? 우선 발자국의 특이한 형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지. 이 남자는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이 지점에서 숲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다시 숲에서 나와 길 위쪽으로 올라갔지. 발자국이 겹친 모양을 보면 확실해. 자, 이제 두 종류의 발자국을 한번 비교해 볼까? 차이점이 느껴지나? 돌아오는 발자국이 더 선명하군. 꾹 눌린 자국 말이야. 그래, 눈에 띄게 깊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 서너 군데 치수를 쟀다. 보게나, 처음 내려올 때의 보폭은 뒤꿈치 사이가 53cm군. 짧은 편이지만 체구가 작고 다리를 저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돌아올 때의 보폭은 고작 50cm야. 즉, 돌아올 때의 발자국은 더 깊어졌는데 보폭은 오히려 줄었다는 소리지. 자네라면 여기서 뭘 읽어내겠나? 그렇다면 돌아올 때 뭔가 짐을 들고 있었다는 뜻이겠군. 내가 대답했다. 그래, 발자국의 깊이가 그 정도로 차이 나려면 꽤 무거운 짐을 들었을 거야. 자네가 가서 월렛이랑 함께 자전거 좀 가져다 주겠나? 나는 오솔길을 따라 입구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귀중한 도구 상자가 실린 손다이크의 자전거를 챙기고 윌렛에게 나머지 두 대를 끌고 따라오라고 했다. 돌아와 보니 내 동료는 뒷짐을 진 채 발자국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되도록 길을 밟지 말고 오라고 소리쳤다. 원래 자네는 여기서 자전거를 지키고 있게. 그가 말했다. 저비스, 우린 이 친구가 길을 벗어나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뭘 짊어지고 돌아왔는지 확인하러 가자고.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섰다. 작년에 떨어진 낙엽 탓에 발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우거진 덤불 사이로 희미하게 이어진 두 갈래 발자국을 따라 한참 따라갔다. 그러다 갑자기 내 눈에 두 갈래 흔적 옆으로 더 작고 보폭이 좁은 세 번째 발자국이 들어왔다. 손다이크도 이미 발견했는지 어느새 손에 줄자를 쥐고 있었다. 보폭이 29cm군. 그가 말했다. 아이 발자국이야, 저비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니 서둘러야겠네. 안 그러면 흔적을 놓치겠어. 45m 정도 더 나아가자 남자의 발자국은 뚝 끊겼지만 작은 발자국은 홀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날이 더 저물기 전에 서둘러 그 흔적을 쫓았다. 이건 아이의 발자국이 확실하지만 손다이크가 말했다. 확실한 신원 확인을 하려면 형태가 온전한 발자국이 필요해. 잠시 후 그가 짧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멈춰서더니 한쪽 무릎을 굽히고 몸을 숙였다. 두더지가 땅을 파헤치며 밀어올린 흙더미가 낙엽 위로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작고 앙증맞은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고 날카롭게 찍혀 있었는데 고무급 중앙에 별 모양 문양이 또렷이 보였다. 손다이크는 주머니에서 작은 구두 한 짝을 꺼내 발자국 옆 부드러운 흙 위에 꾹 눌렀다. 구두를 들어올리자 방금 만든 흔적은 원래 있던 발자국과 자로 잰 듯 일치했다. 아이에게 똑같이 생긴 구두가 한 켤레 있길래 그중 한 짝을 빌려왔네. 그가 말했다. 그는 몸을 돌려 우리가 온 길을 빠르게 되짚어가기 시작했다. 방금 남긴 우리 발자국을 따라가던 그는 정체 모를 남자가 아이를 둘러맨 지점을 가리키기 위해 딱 한 번 멈춰 섰을 뿐이다. 다시 오솔길로 접어든 우리는 바로 걸음을 옮겼고 오두막에서 90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숲을 빠져나왔다.
댄쇼 부인이 자이스 조사관과 함께 여길 다녀갔군. 정원문을 밀며 손데이크가 한마디 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봤어야 할 텐데 말이야. 그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톡톡 두드려 보더니 발로 세게 걷어차고는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잠겼군. 그가 관찰하듯 말했다. 하지만 열쇠가 꽂혀 있는 걸 보니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는 있겠어. 뒷문으로 가보세. 뒷문 역시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없었다. 범인은 이쪽으로 나온 게 분명해.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들어갈 때는 앞문으로 들어갔고 말이야. 그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까? 뒷마당은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고 흙길이 뒷문까지 이어져 있었다. 문 너머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작은 헛간인지 별치인지 모를 건물이 있었다. 운이 좋군. 손데크가 흙길을 훑어보며 말했다. 어제 내린 비가 오래된 발자국을 싹 지워준 덕분에 새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군. 보게나, 상태가 좋은 발자국이 세 종류나 있네. 2번은 집에서 나가는 방향이고 1번은 집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지. 그런데 나가는 쪽 발자국은 둘 다 깊이 박힌 데다 보폭이 짧지만 들어오는 쪽은 발자국도 얇고 보폭도 길어. 결론은 뻔하지.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뒤 다시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갔다는 소리야. 매번 지팡이를 짚었다는 점도 눈여겨보라고. 어느덧 우리는 정원 끝에 다다랐다. 문을 열고 수레가 다니는 길 옆 헛간으로 발자취를 따라갔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마자 우리 2 사람은 동시에 멈춰서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헛간의 넓은 문 앞에서부터 부드러운 흙바닥 위에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손다이크는 안을 들여다보며 헛간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다시 바닥의 흔적을 살피기 시작했다. 사건의 흐름이 꽤 명확하군. 그가 말했다. 먼저 이 친구가 짐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어 차를 밖으로 뺐어. 여기 기름이 조금 고인 데다 공회전 진동 때문에 바퀴 자국이 넓게 뭉개진 걸 보면 차가 서 있던 위치를 알 수 있지.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 아이를 데려온 거야. 마지막 발자국에 발 앞꿈치 자국이 깊게 찍힌 걸 보니 아이를 업고 온 모양이군. 이런 치명적인 실수로군. 아이를 곧장 헛간으로 데려왔어야지. 말을 마친 그는 바퀴 자국 옆에 남은 발자국 하나를 가리켰다. 그 발자국 앞부분에는 고무굽이 찍힌 작은 흔적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현관 앞에서 윌렛이 자전거 스패너로 문을 툭툭 건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손다이크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위층에 열린 창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더니 마부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물건을 꺼냈는데 그것은 맞는 열쇠 뭉치였다. 그중 하나를 열쇠 구멍에 밀어넣고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최소한의 가구만 놓인 단출한 거실이 나타났다. 방 한가운데는 비닐 시탁보가 깔린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뜻밖에도 분해된 탁상시계와 새 소리를 내는 목재 호각이 놓여 있었다. 시계 부속들은 옆에 굴러다니는 통조림 따개로 억지로 뜯어낸 듯 했다. 손다이크는 자신의 가설이 맞아떨어지기라도 한 듯 그 물건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흩어진 톱니바퀴와 나사 주변의 식탁보를 꼼꼼히 살핀 뒤 주방과 찬장까지 구석구석 훑으며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딱히 눈에 띄거나 개인적인 물건은 없군. 그가 말했다. 위층에는 침실 3개가 있었는데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2곳은 오랫동안 비어둔 게 분명해 보였다. 나머지 방에는 사람이 머문 흔적이 역력했는데 다른 방처럼 가구는 없었지만
세숫대야에는 아직 물이 담겨 있었고 침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손다이크는 침대로 다가가 이불을 걷어내더니 침대 안쪽, 특히 발치와 베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폈다. 침구 자체는 깨끗했지만 베개만은 때가 타다 못해 거뭇거뭇했다. 염색약이야. 내 시선을 느낀 손다이크가 짧게 한마디 던지고는 열린 창밖을 내다봤다. 루시앙의 그림을 그리던 자리가 여기서 보이나? 그가 물었다. 보여. 내가 대답했다. 아주 잘 보이는데 길 위쪽까지 훤히 다 보여. 이 집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줄 몰랐네. 위층 창문 3개만 있으면 숲 쪽을 제외하고는 온 동네를 다 내려다볼 수 있겠는데? 맞아.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아마 여기서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들고 망을 보는 게 습관이었을 거야. 이 방엔 더 이상 흥미로운 게 없군. 저기 창문 아래 둔 선실용 트렁크에 자기 물건을 보관했던 모양이야. 면도지에 남은 수염을 보니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군. 그게 전부야. 잠깐만. 저기 못에 열쇠가 하나 걸려있네. 이건 이 집 열쇠가 아닌 것 같은데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야. 평범한 도시용 현관 열쇠군. 그는 못에 걸린 열쇠를 떼어 물끄러미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편지지 한 장을 꺼내 화장대 위에 펼쳤다. 그러고는 핀 하나를 꺼내 열쇠 구멍 내부를 조심스럽게 헤집기 시작했다. 잠시 후 공들인 끝에 회색 먼지 뭉치 하나가 쏙 빠져나왔다. 손다이크는 그것을 종이에 싸서 아주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열쇠를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밀랍으로 본은 떠야겠어. 그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자전거에서 가방을 들고 들어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날이 어두워진 탓에 자전거에 달린 전등을 떼어 불을 밝히고는 그 신비로운 가방을 열었다. 먼저 작은 분무기를 꺼내 시계 부속이 흩어진 탁자 주변에 연노란색 가루를 뿜자 가루가 탁자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그가 입으로 가루를 3개 불어내자 대부분 날아가 버렸지만 검은색 비닐 식탁보 위에는 노란색으로 선명하게 도드라진 자국 몇 개가 남았다. 그중 한 자국을 손다이크가 의미심장하게 가리켰다. 그것은 아이의 손바닥 자국이었다. 그는 다음으로 소형 휴대용 현미경과 유리 슬라이드, 덮개 유리를 꺼냈다. 종이를 펼쳐 열쇠 구멍에서 나온 먼지 뭉치를 슬라이드 위에 털어놓더니 침이 달린 해부침 한 쌍으로 성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헤집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전등빛을 현미경 반사경에 맞추고 시료를 관찰해 나갔다. 저비스, 꽤 흥미롭고 교훈적인 것들이 섞여 있군. 그가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양모섬유야. 면이나 리넨은 섞이지 않았어. 주머니 안감까지 울로 맞춘 걸 보면 건강에 꽤 신경을 쓰는 사람이야. 그리고 머리카락 2가닥이 있는데 이것도 참 희한해. 모근 부분을 잘 보게나. 현미경에 눈을 대자 검고 불투명한 윤기가 흐르는 얼룩이 잔뜩 묻은 머리카락 2가닥이 보였다. 원래는 흰색이었을 그 머리카락의 모근은 쭈글쭈글하게 위축된 상태였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카락이 주머니에 들어간 거지? 내가 외쳤다. 머리카락 자체가 답을 말해주고 있네. 그가 다른 묘한 흔적을 눈으로 훑으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이 얼룩은 분명 황화납이야. 그것 말고 또 뭐가 보이나? 금속 알갱이가 좀 보이는군. 백색 금속 같아. 그리고 나무 섬유 파편이랑 전분 입자도 여럿 있네. 그런데 전분 종류를 모르겠어. 밀도 아니고 쌀이나 감자 전분도 아니야. 자네는 이게 뭔지 알겠나? 손다이크가 껄껄 웃었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지. 그가 말했다. 자네도 먼지나 오물의 미세한 특성을 공부해야 할 거야.
증거로서의 가치가 엄청나거든? 자, 전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다 똑같은 모양인 것 같지? 정말 그랬다. 손다이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홀딩 부인이 들어오고 뒤이어 헨쇼 부인과 조사관도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내 동료를 아주 못마땅한 눈길로 쏘아보았다. 선생이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 가여운 아이를 찾고 계신 줄 알았는데 말이죠. 홀딩 부인이 쏘아붙였다. 우리가 착각을 했나 보군요. 여기서 이런 실속 없는 장난감이나 만지작거리며 한가롭게 계시니 말이에요. 베이블. 헨쇼 부인이 차갑게 말을 가로챘다. 손다이크 박사님께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여쭤보는 게 훨씬 현명하고 예의 있는 태도 아닐까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부인. 홀딩 부인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질렸는지 조사관도 동의했다. 그럼 홀딩 부인이 말을 이었다. 뭐라도 알아낸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말씀드리죠. 손다이크가 말했다. 아이는 이 집에 머물던 남자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는 위층 창가에서 망원경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는 새소리 나는 호각을 불어 아이를 숲으로 유인했고 거기서 아이를 만나 분명 달콤한 약속으로 깨어냈겠죠. 그런 다음 남자는 아이를 둘러엎고 앞문으로 들어온 후 뒷문을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위층에서 짐을 싸는 동안 아이가 가지고 놀도록 이 시계와 호각을 준 겁니다. 그는 짐가방은 뒷문으로 끌고 나가 정원 끝 헛간으로 옮겼는데 거기엔 미리 준비해둔 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밖으로 빼어놓은 뒤 다시 돌아와 아이를 안아다 태우고는 뒷문까지 꼼꼼히 잠근 뒤 그대로 차를 몰아 사라졌습니다. 그자가 도망친 걸 알면서도 홀딩 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고작 이런 장난감이나 붙들고 꾸물거리고 있었다니 왜 당장 뒤쫓지 않은 거죠? 방금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었습니다. 손다이크가 차분하게 대꾸했다. 부인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쯤 이미 출발했을 겁니다. 이때 조사관이 조급하게 끼어들었다. 박사님, 그저의 인상착의까지 알아내는 건 무리겠죠? 정체를 밝힐 단서가 없으니까요. 발자국이 있고 손다이크가 답했다. 현관 열쇠 구멍에서 긁어낸 방금 조사를 마친 이 먼지 뭉치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은 키가 좀 작고 마른 체구이며 다리를 약간 접니다. 끝이 구부러진 게 아니라 뭉툭한 손잡이가 달린 굵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주로 왼손을 사용하죠. 왼쪽 다리는 무릎 위쪽을 절단해서 의족을 착용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고 수염을 깎으며 원래 흰 머리인데 잿빛이 도는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죠. 머리가 좀 벗겨졌는데 아마 남은 머리카락을 빗어넘겨 가리고 다닐 겁니다. 코담배를 즐기며 주머니에 나무로 만든 빗을 넣어 다니고요. 손다이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조사관의 입은 쩍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넋이 나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표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홀딩 부인에게 나타난 반응은 훨씬 더 극적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탁자에 몸을 기댄 채 경외심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손다이크를 빤히 바라보았다. 설명이 끝나자 그녀는 두 손을 잡은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헨쇼 부인을 돌아보았다. 체인.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내뱉었다. 퍼시야, 내 시동생 말이야. 지팡이랑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빗까지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묘사했어. 난 그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손다이크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당장 출발하는 게 좋겠군요. 길가에 2인승 마차를 대기시켜 두었어요. 헨쇼 부인이 말했다. 고맙지만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우리는 자전거로 가고
조사관은 월렛의 자전거를 빌리면 될 겁니다. 뒷마당 수레길로 나가면 곧 큰 길과 합쳐지니까요. 그럼 우린 마차로 뒤따라가겠어요. 가자, 체인. 홀딩 부인이 말했다. 두 부인이 길을 따라 떠나자 우리는 자전거를 준비하고 전등에 불을 밝혔다. 조사관,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열쇠는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손다이크가 제안했다. 그건 법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박사님.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조사관이 난처해하며 반대했다. 아주 불법적인 일이죠. 손다이크가 대답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선 법도 무력해지기 마련입니다. 조사관은 씩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손다이크가 만능 열쇠로 문을 잠그는 동안 그는 나를 보며 눈가를 찡긋거렸다. 큰 길로 들어서자 마차 전등빛이 보였다. 우리는 부드럽고 축축한 길 위에 남은 흔적을 쫓으며 속도를 높였다.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가던 조사관이 은밀하게 말을 걸어왔다. 정말이지 도저히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자가 대머리라는 건 어떻게 아신 겁니까? 발자국 때문인가요? 아니면 현관 열쇠 때문인가요? 그 빛 이야기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군요. 이쯤 되니 나도 대강 그림이 그려졌다. 대머리 언저리에서나 뽑힐 법한 모근이 비틀린 머리카락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던가? 빛도 마찬가지다. 휑한 정수리를 가리는 동시에 황성분이 섞인 염색약으로 머리를 검게 물들이려 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손잡이가 뭉툭한 지팡이와 의족에 관해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결국 앞서가던 손다이크를 불러 세워 설명을 요구했다. 지팡이는 아주 간단해. 그가 말했다. 손잡이가 뭉툭한 지팡이는 바닥에 닿는 끝부분이 사방으로 고르게 닳지만 손잡이가 굽은 지팡이는 그 반대쪽만 닳게 되어 있지. 그런데 아까 확인한 자국을 보니 지팡이 끝이 사방으로 둥그스름하더군. 그러니 손잡이가 굽지 않았다는 소리야. 의족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데 우선 의족이 남기는 발자국은 특유의 수동적인 탄성 때문에 아주 특징적인 형태를 남기지. 그건 내일 보여주겠네. 그리고 무릎 아래에 맞춘 의족은 꽤 안정적이지만 무릎 위쪽,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작동하는 인공 관절을 단 경우 훨씬 불안정해지기 마련이야. 이 남자는 의족을 하고 있었고 자기 무릎 관절을 영 믿지 못했던 모양이더군. 지팡이를 의족과 같은 방향으로 짚어 몸을 지탱한 걸 보면 알 수 있지. 만약 단순히 다리가 약한 정도였다면 지팡이를 오른손으로 짚고 발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었겠지. 그 정도로 심하게 다리를 저는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였겠지만 그 확률이 아주 높았네. 아, 그리고 아까 본 나무 섬유 파편이랑 전분 입자는 코담배 가루가 분해된 것이었어. 그건 자네도 이해했겠지? 설명이란 게 늘 그렇듯 듣고 나면 지극히 단순했다. 하지만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동안 내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앞에서는 손다이크의 전등빛이 일렁이고 뒤로 마차의 말발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따라붙었다. 대화를 나누기에 숨이 가쁜 속도라 사색할 시간은 충분했다. 우리는 다리의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수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렸다. 마을을 하나둘 지날 때마다 번잡한 거리에서 흔적을 놓치기도 했지만 교회로 접어들면 어김없이 범인의 흔적을 다시 찾아냈다. 그러다 마침내 호스필드라는 작은 마을의 포장된 번화가에 이르러서야 흔적은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우리는 마을을 가로질러 다시 한적한 길로 나섰으나 손다이크는 바닥에 남은 여러 자동차 타이어 자국을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타이어 모양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들여다봤네만 이건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자는 이 마을 안에 숨었거나 아니면 옆길로 빠진 게 분명해. 결국
호텔에 말과 자전거를 맡기고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 골목 저 골목을 샅샅이 훑었지만 사라진 자동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손다이크가 어느 대장간 앞에서 발을 멈췄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마차 말의 편자를 박느라 문이 열려 있었고 일을 마친 대장장이가 바람을 쐬러 막 밖으로 나오던 참이었다. 손다이크가 살갑게 말을 걸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침 찾던 분이군요. 제 친구 주소를 깜빡해서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리를 좀 저는 신사분이 지팡이를 짚고 여기 들르지 않았나요? 아마 자물쇠를 따달라거나 열쇠를 새로 맞춰달라고 했을 텐데요. 아, 기억납니다. 대장장이가 답했다. 현관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자물쇠 좀 열어달라더군요. 여기 오는 동안 자동차는 집 밖에 세워뒀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열쇠 몇 개를 챙겨가서 현관에 맞는 걸로 하나 끼워줬죠. 그는 근처 골목 끝에 있는 집을 가리켰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한껏 고무된 기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여기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내가 물었다. 몰랐네. 하지만 문 안쪽 부드러운 흙바닥에 지팡이 자국과 왼쪽 발자국 흔적이 있었거든. 정황상 충분히 그럴싸해 보여서 한번 찔러본 것뿐이야. 집은 길게 뻗은 골목 끝자락에 있었고 높은 담벼락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다. 거리 쪽으로 난 담벼락에는 작은 문 하나와 큼직한 마차용 대문이 달려 있었다. 손다이크는 작은 문 앞으로 가 주머니에서 슬쩍 챙겨온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고 돌렸다. 열쇠는 매끄럽게 들어맞았고 문을 밀고 들어가자 작은 마당이 나타났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에 다다랐는데 다행히 그 열쇠로 현관 잠금 장치까지 열 수 있었다. 손다이크가 문을 열자 우리는 우르르 복도로 들이닥쳤다. 그 순간 위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가늘고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 아래 누구요? 목소리와 함께 난간 너머로 머리 하나가 쑥 삐져나왔다. 버시 홀든 씨 맞습니까? 조사관이 물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는 쏙 들어갔고 지팡이 짚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공무 수행 중인 조사관을 앞세우고 우리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계단 올라가기도 전에 작고 단단해 보이는 남자가 한 손엔 굵은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엔 아주 커다란 리볼버를 들고 위층 복도로 튀어나왔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움직여봐. 그가 조사관에게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다. 그대로 쏴버릴 테니까. 경고하는데 난 쏘면 절대 안 놓쳐. 그는 진심인 듯 보였고 우리는 그 기세에 눌려 아주 신속하게 발을 멈췄다. 그 사이 조사관이 협상을 시도했다. 해봐요, 홀든 씨. 더 버텨봐야 본인만 손해라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가 말했다. 게임은 끝났어요. 당신도 잘 알 텐데.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주 빠르게 말이야. 반갑지 않은 손님을 내쫓으려는 듯 그는 거칠게 말을 내뱉었다. 정황 구석에 묻히기 싫으면 말이야. 의논이라도 할 겸 손다이크 쪽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빠져나간 모양이었다. 그의 민첩한 판단에 감탄하고 있을 때 조사관이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단칼에 잘리고 말았다. 내가 쉰까지 세겠다. 홀든이 선언했다. 그때까지 안 꺼지면 쏘겠어. 그가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하자 조사관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계단은 길었고 가스등 불빛도 환해서 무작정 뛰어 올라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갑자기 내 심장이 요동쳤고 나는 숨을 죽였다. 범인의 뒤편에 열려있던 방에서 어떤 형체가 소리 없이 나타나 복도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신발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손다이크였다. 그는 고양이처럼 은밀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러 아무것도 모르는 도망자의 등 뒤 1미터 지점까지 접근했다. 그 와중에도 콧소리 섞인 목소리는 할당된 시간을 단조롭게 세고 있었다. 41, 42, 43. 눈 깜짝할 새였다. 고함과 번쩍이는 불꽃, 폭음이 이어졌고 천장 석고가루가 흩날렸다. 곧이어 리볼버가 계단 아래로 요란하게 굴러 떨어졌다. 조사관과 내가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고 잠시 후 수갑이 철컥 채워지는 소리가 버시 홀딘에게 게임이 정말로 끝났음을 알렸다. 5분 뒤 잠이 덜 깼지만 기분 많은 최고인 프레디 꼬마가 손다이크의 어깨에 목마를 탄 채 블랙호스 호텔의 객실로 들어섰다. 환희에 찬 비명이 그를 반겼고 어머니 입술 세례가 쏟아져 아이는 숨이 막힐 지경이 됐다. 마침내 충동적인 성격의 홀든 부인이 갑자기 손다이크를 향해 돌아서더니 그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순간 나는 그녀가 손다이크에게도 입을 맞추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손다이크는 운 좋게 모면했고 나는 아직도 그 아쉬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